약육강식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약한 자의 고기를 강한 자가 먹는다는 말입니다. 당나라를 대표하는 문장가인 한유가 승려 문창에게 보낸 글 송부도문창사서에 나온 말입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이 법칙이 철저하게 적용되어 같은 종이나 다른 종 내에서 강한 것이 약한 것을 공격하여 잡아먹습니다. 전 세계에서 최장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인 동물의 왕국을 보면 항상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이 등장합니다. 초식동물은 광활한 초원에서 종일 풀을 뜯어 먹습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하면 낮에는 그늘에서 낮잠을 즐기던 게으른 사자가 일어나서 먹잇감을 찾습니다. 사자는 사바나의 영양이나 얼룩말 같은 약한 동물에게 거리를 좁힌 후 빠른 속력으로 돌진하여 잡아먹습니다. 사자가 포식하고 나면 남은 고기는 독수리나 하이에나가 차지합니다.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쫓고 쫓기는 숨이 막히는 동물의 세계를 보면서 약육강식의 논리가 통하는 동물의 세계를 보고 즐깁니다. 약육강식의 현상은 동물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식물도 천이라는 과정을 거쳐 우점종만이 숲의 지배자가 됩니다. 소나무 숲에서는 소나무의 뿌리에서 나오는 독한 물질로 인해 흔한 잡풀조차 자라지 못합니다. 우리가 숲에서 좋다고 호흡하는 피톤치드 같은 물질도 알고 보면 식물의 전쟁 무기인 셈입니다. 세균이나 곰팡이 같은 미생물계에서도 약육강식은 예외 없이 나타납니다. 유산균이 차지한 발효식품에는 부패균이 발을 들여놓을 수 없고 병원균이 접근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 균형이 무너진다면 장에 유산균 저장 창고를 가진 사람을 비롯한 모든 동물은 병원균의 침습으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즐기는 알코올이나 항생제도 세균이나 곰팡이가 서로 강자가 되기 위해 내놓는 무기입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동물처럼 손과 발을 이용해 직접 싸울 수 없다는 점입니다. 약육강식은 동식물뿐만 아니라 인간 세상에서도 존재합니다. 17세기 영국의 철학자 토마스 홉스는 인간 사회를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상태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것은 오직 약육강식의 논리에 의해 유지되는 인간 사회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세계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강한 자들의 수많은 횡포를 겪어야 했습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강자들이 우리나라를 마음대로 짓밟았습니다. 우리나라는 1636년 병자호란 이후 270년간 청나라의 조공을 바치며 섬겨야 했고 1910년 한일합방 이후 일본의 속국이 되어 섬기다가 1945년 36년 만에 일제로부터 독립했습니다. 그러나 해방의 기쁨도 잠시 소련의 사주를 받은 북한의 침략을 받았고 중국까지 합세했습니다. 그때 이 땅의 많은 젊은이가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고 많은 여인이 과부가 되고 많은 어린이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약한 나라는 세계 역사 속에서 주변 세력의 흥망성쇠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약육강식이란 이렇게 오로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힘이 센 강자는 힘이 약한 약자 위에 군림하며 약자는 항상 강자의 희생양이 됩니다. 힘의 크기에 따라 생사가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약육강식의 질서하에서 약자는 1대1로 강자에 맞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곧 약자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약자는 강자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늘 수적인 우세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탄자니아의 세렝게티 국립공원에서 다양한 초식동물이 거대한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실제로 무리에서 이탈한 한두 마리의 초식동물들만이 사자나 치타의 먹이가 됩니다. 인간 사회에서 약자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소수의 강자에 대하여 수적인 우세를 이루는 길입니다. 이것은 약자 스스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협력하고 단결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회적으로 연대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 약육강식의 힘의 논리가 동식물의 세계, 인간 세상에서 매사에 항상 철칙으로 통용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엄격한 위계질서를 중요시하는 원숭이 사회에서도 새끼들은 우두머리에 머리를 박고 먹이를 맨 먼저 볼에 잔뜩 집어넣어도 결코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새끼를 한번 안아보려고
암컷들끼리 서로 싸움을 벌이기도 합니다. 동종 간의 그런 모습이야 자기들 새끼니 그러겠지 하겠지만 이종을 섞어 놓아도 보통 새끼나 새끼를 데리고 다니는 어미는 집단 보호를 받음이 목격되었습니다. 여러 초식 동물이 섞여 사는 초식 동물사에서 염소 새끼 한 마리가 치열한 싸움터인 먹이통 한가운데 태연히 누워 자는 모습은 정말 전쟁터에 핀 한 떨기 백합꽃을 보는 것 같습니다. 보통 단독 생활을 영위한다는 호랑이 표범들의 경우 사파리 내에 그렇게 많은 수를 섞어 놓아도 예상외로 평화롭습니다. 심지어 이종 간의 사랑으로 태어난 라이거나 타이고온 같은 핏줄이 섞인 새끼를 생산하는 일도 자주 벌어집니다. 이것도 약육강식과는 상충되는 예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약육강식의 논리만 통한다면 인간도 짐승처럼 미개한 상태일 것이며 약자들에게 절망뿐일 것입니다. 약자는 숨도 제대로 못 쉴 것이고 날마다 스트레스에 시달려 제대로 살아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약육강식의 논리는 강자가 승리한다는 논리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강한 자의 힘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고 말씀합니다.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어 외로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 독백하기를 알렉산더 시이저, 샤를레망, 그리고 나는 왕국을 건설했다. 우리는 힘 위에 왕국을 건설했으나 그 말로는 비참했다. 그러나 군대나 무기도 없고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인 예수는 그의 사랑의 터 위에 그의 나라를 세웠다. 오늘날 그의 나라는 왕성하여 모든 인류가 그를 경배하며 수많은 사람이 그를 위하여 죽으려 하고 있다. 예수의 사랑만이 만족을 줄 수 있다. 하고 말했습니다. 사랑은 용암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물과 같이 유연하게 흐르나 시간이 지날수록 단단한 바위와 같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 위에 세운 왕국은 세월이 흐를수록 왕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는 자는 영원합니다. 소수의 강자나 다수의 약자가 모두 반드시 명심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존과 조화의 섭리입니다. 소수의 강자이든 다수의 약자든 양쪽 모두 약육강식의 애꾸눈만을 가지게 되면 양쪽 모두 공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공존과 조화의 교훈임을 똑똑히 깨달아야 할 이유입니다. 약육강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공존해야 합니다.